본 방송은 6월 20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711번째 이야기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현재 펼쳐지고 있는 2016 북중미 월드컵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1승 1패로 나름 선전하고 있어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될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확실히 스포츠 국제대회는 어떠한 스포츠든 사람들을 결속시켜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 기간을 맞아 태극전사 특집 야구편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도이 PD님, 김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오늘은 어떤 형식으로 방송 진행해 주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도 멕시코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우리 태극 전사분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네. 월드컵에서 태극 전사들이 싸운 것처럼 우리 야구에서도 우리 태극 전사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방송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국제 대회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각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국제대회 얘기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볼까요? 피디님은 어떤 게 좀 생각나세요? 우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국제 대회는 2014년도에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투수진에서는 김광현, 양현종, 차우찬, 봉준군, 임창용 등이 있었고, 야수진에는 이제 강정호, 박병호, 김현수, 손아섭, 나성범, 황재균, 강민호 등이 포함되었어요. 특히 당시 야수진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라인업이 화려하죠. 그죠. 당시 강정호는 홈런 40개, OPS가 1.1이 넘는 KBO 유격수 역사상 최고의 한 해라고 할 만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박병호는 52개의 홈런을 쳐낸 시즌이었어요. 다른 선수들도 되게 수준급 성적을 보여줬던 상황이었죠. 대회를 살펴보면은 예선 3경기는 모두 승리를 하고 4강에서는 중국을 이긴 다음에 결승에서는 이제 대만을 상대로 6대3 역전승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명승부 덕분이겠죠. 당시 예선에서는 10대0으로 대만을 승리하면서 역전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 결승전에서는 8회 타석의 집중력이 폭발하면서 역전승을 했어요. 특히 황재균이 적시타를 치는 장면이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남는데요. 맞죠. 네. 물론 명단 발표 당시에는 서건창, 박성민, 그리고 안치홍 등 군필 선수들이 탈락하면서 배역 혜택을 위한 엔트리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강정호, 박병호, 김광현, 양현종 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등의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 어쩌면 한국 야구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성과 자체로는 좋은 대회였지만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로 잘해야 대표팀에 발탁되는 거잖아요. 그죠. 증명하는 자리니까. 근데 이때를 더불어서 또 2018년 자카르타 대회에서도 역시 지금 같은 유망주 선수들보다는 팀에서 핵심적인 주전 member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차출됐고, 아직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선수들도 차출됐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그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병역 혜택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때를 계기로 원래는 지금은 군경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상무밖에 없지만은 이때는 경찰 야구단도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때를 계기로 경찰 야구단이 폐지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낳았던 대회도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이 갔던 대회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2011년부터 SK 와이번스를 응원하기 시작했는데 제 응원팀 홈구장에서 이게 경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그쵸. 이게 매 경기가 한국에 경기한 매 경기가 그냥 홈 경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애정이 가는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그 8회 황재균의 적시타는 그쵸. 황재균 이제 자신의 병역 혜택도 얻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황재균 야구 인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써도 손색 없을 만큼 세레머니도 좀 맛있게 잘 뽑혔잖아요. 그 아시안 사진이. 게임 특유의 간절함이 좀 느껴진 네. 그런 인생 세리머니였죠. 경기였죠, 사실상. 그리고 제가 그 8회 장면을 돌려보다 굉장히 놀란 점이 정말 앳된 나성범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14년도니까 이제 12년 전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누군가 싶었거든요. 이 덩치에 좀 너무 앳돼 보여가지고 덩치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성범 선수였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귀여웠습니다. 뇌리에는 아직도 선명한데 이제 지금 나성범 선수의 이미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도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쵸. 저는 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다음에 열렸던 2015년도 프리미어 12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 중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명단을 살펴보면 이대호, 김현수, 박병호, 정근우, 이용규, 민병현, 양의지, 강민호, 김광현, 차우천 등 당시 KBO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던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예선과 준결승 두 번의 일본전과 오타니와의 맞대결인데요. 그렇죠. 네, 당시 오타니는 두 경기 모두 한국전 선발로 나와서 각각 6이닝 무실점 10K, 7이닝 무실점 11K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시 160km짜리 직구와 150km짜리 스플리터의 조합은 한국 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구처럼 느껴질 만한 공들이었습니다. 오타니와 호투에 의해서 예선 경기에서는 5대0으로 패배하였으나 준결승에서는 7회까지 오타니에게 1안타에 묶였지만 이후 9회에 4점을 뽑으면서 4대3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결승에서도 미국을 만나서 8대0 대승을 거두면서 프리미어 12 초대 우승국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대부분 한국 팬들 머릿속에는 오타니에 대한 첫 기억이 아닐까 싶은 그런 대회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좀 오래 본 야구 팬분들이더라도 이 프리미어 12 초대 우승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이게 왜냐면 준결승전이 굉장히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은 그때 당시에 트리플 A, 더블 A 수준의 선수들이 나와서 저도 솔직히 그렇게 결승전은 기억에 남지 않고 피디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도쿄돔에서 열린 이제 우승을 노리는 홈팀 일본과의 준결승전이 진짜였지 않나 싶은데요. 와, 진짜 근데 그때 본 오타니는 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때는 물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때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메이저리그를 많이 챙겨보질 않아서 그냥 이런 수준의 투수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때 7이닝 11K 1피안타 1사사구 그냥 저희 공격할 때마다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 그리고 이제 이용규 선수가 그 대회 이후에 한 방송에서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1회 땅볼 아웃으로 더가웃에 들어가자 이제 선수들이 볼 어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용규 선수가 내가 그 투수를 얘네한테 말할 정도의 투수의 레벨이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냥 느껴봐 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뭐 직구가 어때? 변화구가 어때? 이걸 본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투수는 이제 본인이 감히 얘기할 레벨이 아니었다고 답했더라고요. 그냥 외계인이었죠, 사실상. 맞죠. 이때 진짜 그냥 그래서 사실 이때 김시진 전력 분석관도 준결승전을 앞두고 이제 미디어에 아예 그냥 오타니가 내려간 이유를 집중 공략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오타니가 내려간 9회에 이제 조선의 4번 타자가 역전 적시타를 멋있게 쳐주고 이제 지금은 언급할 수 없는 이제 그분의 유려한 배트 플립까지 정말 이제 명장면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본 입장에서는 결승전을 지켜보면서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오타니를 7회 내린 것도 결국 결승전에서 이제 불펜은 대기를 시키려는 의도였는데 한국이 너무 쉽게 이제 미국을 이겨버리니까 사실 그냥 오타니가 없었어도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그래서 그냥 준결승전에서 오타니를 끝까지 썼으면은 프리미어 12 초대 우승국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본에서 열린 대회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경기이지 않을까. 그죠.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항상 계획은 그럴싸하게 있다를 보여준 대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대회 어떤 게 좀 또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일단 2006년 1회 WBC 대회였는데 뭐 당시 도쿄 대첩이라고 불렸던 뭐 국민 우익수 이진영의 탄생을 알린 대회도 있었고 당시 또 일본하고 경기에서 이종범 선수가 역전 2타점 적시타를 쳤던 맞죠. 그런 경기도 기억에 남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미국을 상대로 7대3 승리를 거뒀던 그 경기가 기억에 납니다. 당시 이제 미국 타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버넌 웰스, 치퍼 존스, 뭐 켄 그리피 주니어, 에이로드, 뭐 데릭 지터 등 당시 이제 MLB는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사실 제가 메이저리그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그냥 다 한 번씩 무조건 들어본 그런 그렇죠, 선수. 그렇죠. 뭐 게임에서나 어디든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슈퍼스타들이었고 그죠. 당시 또 미국 선발이 돈트렐 윌리스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2005년 이제 34경기 나와서 22승 10패 그리고 170개의 탈삼진으로 당시 이제 다승 완투 완봉에서 MLB 전체 1위를 기록했던 선수였습니다. 이야. 이 선수가 싸이 영상 2위까지 올랐던 선수였는데 당시에 야구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돈트렐 윌리스가 이제 한국전에 선발로 등판하기 전에 59내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죠. 본인이 오히려 59를 채우지 못하고 3이닝 3실점으로 강판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당시 한국 투수진도 손민환, 김병현, 구대성, 정대현, 전병두, 오승환 뭐 이런 선수들이 대거 포진됐었고 뭐 타자들도 최희석, 뭐 이승엽, 이병규, 이종범 등 정말 레전드급 선수들이 많이 포진됐었지만 근데 MLB 올스타급 선수로 이런 경기를 했다는 점이 지금 와서 보면은 매우 놀랍고 인상에 남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저 2006년도 WC 경우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펼쳐진 대회여서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뭐 2라운드 일본전에서 이종범의 적시타나 미국전 승리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이 본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직접 본 것처럼 그런 각인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대회입니다. 또 다른 대회 또 상우님 있으신가요? 일단 또 베이징 올림픽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9전 전승의 이제 신화로 마무리했던 경기고 특히 이 대회에서 성과가 의미 있던 점이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야구의 인기가 좀 더 침체되는 상황에서 다시 야구의 인기를 부활시킨 큰 의미가 있던 대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2009년에 WBC에서도 준우승까지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가서 야구가 인기가 확산되는 그런 뭐 이유들 그런 것들 만든 대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 대회 이후로 동네 야구 하는 아이들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리틀 야구에서도 당시 2007년에 39개에 불과했던 팀들이 불과 2년 만에 81개 팀으로 창단됐을 정도로 매우 의미가 있던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때 베이징 올림픽의 영향 덕분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 주변에 저도 경기도 쪽에 살았었는데 그 주변에 되게 많았거든요. 리틀 야구 팀이.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한 6개월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또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당시 이제 선발진 같으면 이제 일명 류윤김이라고 불리우는 트로이카가 다 포진돼 있었던 상태고요. 불펜에서도 오승환, 정대현, 권혁 등의 이제 선수들이 즐비했었고 뭐 포수진은 진감용, 강민호, 내야진의 이대호, 이승엽, 정근우, 뭐 고영민, 박진만, 김동주 등 다 한 번씩 들어봤던 레전드 스타들이 이렇게 즐비했었고 외야에서도 이종욱, 뭐 이태근, 이진영, 김현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와서 보면은 최정예 멤버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결승전 쿠바 상대로 이제 했던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 이제 원아웃에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의 이제 공을 자꾸 심판이 스트라이크인데 볼로 판정을 해줘가지고 그니까요. 당시 이제 강민호 선수가 마스크를 집어 던지면서까지 분노를 표출했었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이제 정대현 선수가 등판을 하고
진가병 선수로 포수 마스크를 바꿔 쓴 상태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지막 타자가 이제 율리에스키 구리엘이라는 선수였죠. 그죠. 그쵸. 이제 당시 캐스터 말씀으로는 이제 딱 직각으로 오는 공 하나 오면 좋겠는데요 하는 순간 유격수 정면으로 가서 이제 6-4-3 병살 플레이로 아주 화려하게 마무리했던 그런 경기로 기억나고, 한때 참 이 장면이 애국가에서도 자주 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 했던 4강전도 기억 남는데, 특히 이 대회에서 당시 이승엽 선수가 4강 전까지는 그렇게 좋은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회 말이었죠.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 최고 투수였던 이와세 히토키를 상대로 이제 역전 투런 홈런을 날리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내는 그런 홈런을 만들어냈던 그런 장면도 네,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게 참 4번 타자의 자질이 아닌지, 그렇게 진짜 부진하다가도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 쳐줄 수 있는 그런 타자가, 참 이게 이승엽 다음에 이제 박병호 선수, 이대호 선수 있었고 박병호 선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좀 누가 맡아줄까요? 그런 역할을 대훈 대표팀에서. 김도영이나 뭐 안현민 선수 같은 선수들이 맡아주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좀 잘 계보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승전도 사실 마지막까지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었어서 그 전승 우승이 더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베이징 키즈라고 하잖아요. 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고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운 선수들을 보고 베이징 키즈라고 하는데, 이 베이징 키즈들이 현재 이제 2026 야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참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뭐 지금 대회에서 성과도 좋겠지만 이후로 다음 대회나 뭐 WBC나 이런 데서도 성과를 내서 다시 새로운 야구 퀴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징 대회가 베이징 키즈들을 많이 양산하면서 한국 야구 발전에 정말 큰 이바지를 대회가 아닌가 싶고, 지금 뭐 박영현 선수나 다양한 선수들이 베이징 키즈로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대회이지 않았나 싶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나 2009년도 WBC, 2006년도 WBC도 마찬가지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대회를 실제로 본 것처럼 되게 실감나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전 특히 2009년도 베네수엘라전에서 윤석민 선수의 피칭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맞죠. 그쵸. 당시 뭐 미겔 카브레라 같이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되게 대활약을 하는 선수들로 포진된 타선을 상대로 정말 뛰어난 피칭을 했어요. 뭐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커브, 정말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한 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꿈을 키웠지 않나, 저도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 하는 꿈을 키웠을 만큼 정말 뛰어난 피칭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 결승의 아작 장면 있잖아요. 더블 플레이 장면은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야구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또 언급할 만한 대회가 또 있을까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13년 만에 올림픽에서 야구 종목이 부활하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2020년 도쿄올림픽 또한 기억에 남는 대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4위를 차지하면서 메달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때 이후로 2023년도 WBC 1라운드 탈락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야구 대표팀의 암흑기 시작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엔트리를 보면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던 유현진, 김광현, 김하성 등이 빠지면서 투수에서는 원태인, 고용표, 박세웅, 고우석, 오승환 등의 선수들이 발탁되었고, 야수진들 같은 경우에는 양의지, 강민우, 김현수 등 베테랑 선수들과 이정우, 강백호, 김혜성과 같은 젊은 선수들도 함께 발탁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라인업 들어보니까 사실 이전 대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이 무게감이 떨어진 느낌? 앞서 말한 베이징 올림픽이나 뭐 WBC, 맞아요. 아시안 게임 등의 대회와 합치면은 맞아요. 굉장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런 선수 발탁 라인업이었는데요.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B조에 편성되면서 예선 첫 경기인 이스라엘전에서는 10회 연장 끝에 힘겨운 승리를 거두면서 불안하게 대회를 시작하였고, 이후 두 번째 경기인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4대2로 패배하면서 조 2위로서 노그아웃 스테이지에 진출하였어요. 1라운드 경기인 도미니카 공화국전에서는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를 진출했고 2라운드에서 다시 만난 이스라엘 상대로 10대1로 격파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까진 좋았어요. 하지만 준결승에 진출한 이후에 미국과 일본에게 차례로 패배를 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고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도미니카와 다시 한번 만났는데 이 경기 또한 6대 0으로 패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3승 4패 6팀 중에 4위라는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대회를 마감하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우승으로 끝났던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 2020년 도쿄올림픽이 아쉬운 대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당시 참가국이 6개국 정도여서 그렇죠. 엄청 적었죠. 그쵸. 근데 대회 구성 방식이 되게 복잡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 A조와 이제 B조 이 두 개 조로 나눠서 조별리그 후에 이제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2번 연속으로 지면 탈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이제 1등, 2등, 3등 정하고 각 조별로 A조 1등, 뭐 B조 1등 이런 식으로 대진을 맺는 거죠. 그래서 승자팀은 승자조로, 그러니까 이긴 팀은 계속 이긴 조로 가고 패배팀은 패자조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제 승자조는 계속 이길 경우에 결승전까지 직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제 승자조가 만약에 경기에서 지면 탈락이 아니라 패전조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패자조로 강등된 팀은 여기서 또 한 번 지면 그때 대회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제도였는데 굉장히 지금 말만 들어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맞게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무래도 6팀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대표팀 경우에는 7경기를 했다. 그 자체가 정말 한 대회에서 6팀에서 7경기, 정말 많이 한 대회죠. 그리고 많은 경기를 한 만큼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회이지 않았나. 규정도 복잡했고, 나라는 6개밖에 없는데, 이제 7경기를 치렀으니까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아까 피디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13년 만에 올림픽에서 야구 종목이 부활했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걸 또 말하냐면 올림픽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또 야구 인기가 없다. 그러면서 당연히 참가국도 6개국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경기는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정말 참여 안 하면서 조금 흥행을 하지 못했는데 그죠. 이제 다시 열리는 2028년도 LA 올림픽에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잖아요. 그죠. 이제 홈팀이니까. 그쵸. 그 대회 다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의 기운을 받아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만회하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올해 초에 펼쳐진 2016 WBC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타자 쪽은 정말 역대급 엔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급 선수로 성장한 이정우와 김혜성, 그리고 메이저리그 도전을 앞두고 있는 김주원, 김도영, 그리고 2025년 MVP급 활약을 펼친 안현민, 여기에 처음 대표팀에 합류한 저마일 존스와 셰이 위트컴까지 정말 초호화 라인업이었어요. 정말 이 라인업 보면은 막 그렇게 사실 일본이 그렇게 또 부럽지 않다 정도까지? 왜냐면 이게 또 내야에서는 이제 노시환이 백업이고 외야에서는 문현빈, 구자욱이 백업일 정도니까 사실 말 다 했죠. 아까 말했던 다른 대회들에 비하면은 정말 그죠. 아까 초호화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죠. 도쿄올림픽에 비하면은 이 백업 선수들이 선발로 뛰는 그런 라인업이었다 보니까 그쵸. 정말 근데 이 화려한 타자진에 비해 투수진이 조금 아쉬웠는데 곽빈, 류현진과 함께 좀 확실한 선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도 그렇고 문동주 선수도 그렇고 이 발탁 불발과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까지 굉장히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라일리 오브라이언 선수가 그쵸. 이게 이제 선수가 처음에는 이제 부상이어서 차출을 안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본선 2라운드로 올라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올라와서 또 이제 선수 측에서 또 거절을 했다고 그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특히 일본전에서 불펜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멋있는 경기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부터 이 문보경이 이제 진짜 이 대회 자기가 MVP다 이런 걸 또 선언하듯이 1회부터 그냥 말로 홈런을 포함해서 5타점을 폭발시키면서 체코를 잡아내긴 했지만 2차전은 또 일본하고 붙었잖아요. 그쵸? 오타니, 시즈키, 요시다. 와, 이 라인은 정말 강하더라고요. 정말 막강한 그런 타선이었죠.
아마 스즈키가 연타석 홈런 또 때려냈고 또 오타니 요시다도 홈런 하나씩 추가하고 그쵸. 그래도 이제 김하성이 동점 투런을 때려내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나 일본? 그쵸. 김혜성이 투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동점을 맞아요. 만들었었죠. 그래서 경기가 정말 재밌었지만 앞서 또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불펜 투수진의 차이로 경기를 내준 게 진짜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쵸. 아까 베이징 올림픽이나 WBC에서는 투수 들어보면 유윤김하고 뭐 다양한 투수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투수진이 정말 좀 빈약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한국 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그런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대회였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딱 이 경기를 보고 이 경기가 한국 야구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좀 발전해야 하는지 느껴진 경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꼭 잡아야 했던 3차전 대만과의 경기는 이게 이제 류전 감독도 느꼈듯이 류현진, 곽비인의 필승 조합으로 꾸려서 나왔지만 10회 이제 승부치기 끝에 아쉽게 패배하게 되면서 C조의 이제 8강 진출팀은 마지막 경기까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대한민국의 이제 8강 진출 경우의 수는 4차전 호주에게 5점 차 이상으로 승리하되 2실점까지만 내줘야 하는 정말 결국 경우의 수가 이제 뭐 5대0, 6대1, 7대2 이 정도까지만 이제 허용이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사실 다들 예상하셨듯이 일본 투수진에게도 6점을 뽑아낸 대표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5점, 6점, 7점은 그렇게 득점 측면에서 어렵지 않다고 느끼셨을 텐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호주의 타자진이거든요. 그쵸. 일단 가장 유명한 그 2024년 MLB 드래프트 전체 1번 출신인 트래비스 바자나 선수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호주 야구리그가 타고 투자하다 보니까 딱 봐도 이제 선발 라인업에 나오는 선수들만 봐도 몸집이 딱 그쵸. 장타력이 한 번 치면 특히 2점밖에 내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주자가 깔리는 상황에서 그죠. 부담스러울 만한 타자들이 그죠. 정말 다 나오는 득점도 해야 되는데 실점도 조건에 맞춰야 되는 아주 되게 까다로웠던 그런 경우였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타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딱 이 한 방으로 8강 진출이 좌절될 수 있는 부담감 속에서 투수진들이 던져야 해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WBC 탑점왕 문보경 선수가 역시나 또 1회부터 또 하나 해주고 투수진도 사실 8회까지 2실점으로 정말 잘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나온 9회가 정말 야구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심장이 되게 쫄렸던 그런 기억이 있죠. 사실 이게 결국 이제 8회에 한 점을 더 내주게 되면서 9회에 결국 저희가 또 한 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9회 이제 1사 상황에서 아마 볼넷으로 나갔나? 그래서 1사 1루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 타석에 이정우 선수가 들어섰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큰일 났다 이거 병살인데? 딱 코스가 저도 이제 처음 치고서 에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정우다 보니까 더 이제 해줄 거란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갑자기 배신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투수 쪽으로 가더니 투수에게 맞고 나온 타구가 이제 그쵸. 지금은 이제 한국 야구 팬들에게도 친숙한 이제 유격수 네. 제라드 데일 그쵸. 이제는 기아를 떠나게 됐지만 그 데일 선수에게 향했는데 결국 데일이 2루 송구 실책을 보면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원아웃 주자 1-3루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안현민의 희생플라이로 7대2가 완성이 되면서 다행히 경우의 수를 이제 지켜낸 대표팀이었지만 9회 말도 정말 다사다난을 했잖아요. 그쵸. 결국 이제 앞서 불펜 다 쓴 대표팀이 선택한 마무리는 조병현이었고 1사 이후에 볼넷을 내줬지만 기억나시나요? 그 이제 1사 1루인데 이제 딱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안타성 타구를 쳤는데 그쵸. 라이트로 갔잖아요. 이정우 선수 쪽으로 간 타구. 저는 무조건 안타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1사 1루로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이게 병현이가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또 SSG 팬이다 보니까 제발 막아줘.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사 1루로 이미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정우가 건져내면서 위기를 겨우 벗어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자를 뜬공으로 잡아내면서 대표팀이 마이애미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쵸. 이정우 선수가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으면서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간만에 한국 야구의 간절함 그런 점을 느낀 그런 경기였습니다. 딱
여기까지 정말 좋았는데, 본선 1라운드까지. 그리고 이제 사실 야구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쵸. 8강 상대가 도미니카라는 걸 알게 됐었을 땐 그냥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메이저리그급 선수들하고 붙었을 때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이 정도 이제 기대하고 보는 경기? 그래도 폴즈는 안 나와줬어야 하는 경기였을 텐데. 그 2라운드 도미니카의 팀을 보면은 뭐 타티드 주니어, 매니 마차도, 소토, 게레로 주니어 정말 말만 들어도 정말 이름값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포진된 그런 라인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팀을 상대로 2라운드를 마주했는데 이 경기에서 10대 0으로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 상대 선발이었던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정말 엄청난 호투를 보였어요. 지금도 정말 사이 영상 후보로 꼽힐 만큼 그러니까요. 대단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회가 아마 시작이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정말 좋은 피칭을 보이면서 우리 타선을 꽁꽁 묶었었는데 결국에는 콜드 게임을 당하면서 WBC 사상 최초의 2라운드 콜드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이번 WBC를 통해서 지난 3번의 WBC에서의 1라운드 탈락을 뒤로 한 채로 다시 한국 야구가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대회였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즐겁게 본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전 WBC는 막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메이저리그급 선수들이 껴있긴 했지만 그쵸. 이 정도로 진심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호탄 영향이 선수들이. 정말 큰 그죠? 그런 대회였죠.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 2회 연속 WBC라는 대회를 이제 우승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에 또 이제 미국 대표팀도 자극받고 또 그렇게 메이저리그가 미국 선수들 차출해 주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선수들도 진짜 완전 주전급 선수들도 다 차출이 되고 별들의 전쟁이었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선 2라운드까지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많은 큰 성과를 이뤘음에도 아까 이제 예선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아쉬움도 보여줬고 그런 좀 아쉬움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함? 그렇게 두 개가 다 같이 있었던 대회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쟁쟁한 팀들 사이에서 한국 팀이 그래도 2라운드를 가면서 선전했다는 점을 보면은 그래도 정말 뜻깊은 대회지 않았나 싶은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게 2009년 이후로 오랜만에 이렇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의미가 있는 대회이지만 마지막 이제 도미니카전 상대를 보고서는 어느 정도 한국 야구가 이제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얻은 대회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일단 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도미니카가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54.6km 그렇게 나오고 저희 한국은 반면 146.2km 정도 나왔습니다. 이저 거의 한 10km 정도 나양 구속으로 이제 선수들을 상대했는데 도미니카전 선발이 류현진 선수였잖아요. 그죠. 류현진 선수가 제구력을 의심할 수 있는 투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제 거의 꼭지점 가까운 타자가 치기 힘든 쪽으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쳐내는 걸 보면은 맞죠. 심지어 볼성도 많았어요. 저걸 쳐내? 약간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한동안 이제 야구 투수에서는 뭐 구속이 먼저냐 뭐 제구가 먼저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한국 대표팀도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이 두 개는 무조건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쵸. 특히 저는 뭐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뭐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 야구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 어느 정도 직감했지만 그죠. 인프라도 더 잘 돼 그쵸. 있고 확실히.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대만 야구에 한 번 더 발전한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투수진들이 정말 한 단계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야구가 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투수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을 거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대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자극도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한 게,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KBO 리그가 아무래도 대만 야구 리그보다는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현재 대만 선수들은 포심은 지금 평균 포심 기록 보면은 150km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146km인 게, 이게 리그 수준이 좀 높아졌는데도 투수 간의 이게 차이가 이 정도 난다 하면은 좀 확실히 투수 쪽에서는 이 좀 나아갈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월드컵 기간에 맞아 추억 속 야구 국제대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는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